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스톨라니 투자법 세 번째 영상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톨라니 투자법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주식 실전 매매로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초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매매하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의 투자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1편, 2편에서 맨 첫 번째 제작한 1편에서는 돈의 매력이라 파트인데요. 돈이란 어떤 것인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 제작에서는 증권시장이라는 그 동물원 안에 어떠한 투자자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이게 돈의 주식 투자에 필요한 어떤 기본 생각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안 보신 분들은 내가 과연 주식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부터 하고,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어떤 논리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어떤 설명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아침에 꼭 뉴스가 따라붙죠. 이런 이유로 미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또 내려가면 이런 이유로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게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어떨 때는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논리로 내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에 어떤 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주식 시장이 어떤 이유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가에 대한 설명을 공급과 수요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이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를, 첫 번째 경우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는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작을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반대 경우죠.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하려는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세 번째,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비슷하게 있으면 이때는 횡보를 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이 종목의 실적이 높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을 때만 올라간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연한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런 모양이 되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어떤 수요와 공급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파리 주식시장에 처음 갔을 때, 객장에 처음 갔을 때 어떤 한 노인이 이제 와서 코스트라니, 그 젊은 날에 코스트라니 보고 젊은이 여기 왜 내리냐 하니까 코스트라니가 이제 여기에 그 증권 중개인으로 이제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는 얘기죠. 객장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다.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 종목의 주식 숫자가 많으냐 아니면 그 종목을 사고 팔려고 하는 바보들이 많으냐, 투자자를 바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트고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내놓은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급박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주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열명이 거의 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대성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팔려고 매도 주문을 던졌는데, 이제 살려고 했던 매수 대기자들이 이거 뭐 크게 기대감이 있겠나 싶어서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죠. 조류독감 또 H5형 그 검출이 됐죠. 그리고 이걸 정밀 진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까지는 계속 저병원성이었지만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난다면 팔려는 사람 팔 생각을 안 하겠죠. 재료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근데 살려는 사람들은 살려고 막 매수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아주 급하다면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누가 급한가, 이게 주가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다. 차트, 기업 실적 이런 쪽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접어두고 코스톨라니 투자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급과 수요. 지금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코스톨라니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의 상승 하락을 공급과 수요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길게 한 1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단조 혹은 장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라니 선생님 같으면 이제 그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페라나 심포니 음악을 이제 그걸 듣게 되면 배경에 깔리는 어떤 음악이 쫙 잔잔하게 깔리겠죠. 그래서 이 배경 음악이, 주식 시장에 깔리는 배경 음악이 단조냐 장조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침체로 가느냐 상승으로 가느냐, 이런 그 단조와 장조에 대한 그것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장조고 어떤 때 단조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평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관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죠.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돈을 전부 다 우량주를 매수해 놓고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조건 뭐 사놓고 10년 지나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10년 뒤에 반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코스툴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배경이, 장기적 배경이 보통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미국이 그 이제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냉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미국 주도로 세계 평화가 그 재편됐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평화가 존재한다면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지금 우리 증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시 뭐 악화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북미 회담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협상이 될 것 같고, 북한이 남한하고 이제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뭐 남북 철도를 이어서 이게 시베리아 횡단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나, 아니면 시베리아에 있는 그 가스를 북한을 이용해 북한 땅을 지나서 가스관을 설치해서 그 러시아산 가스를 아주 저렴하게 수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와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구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이제 거의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되겠죠. 일본까지 그지 뭐 바다까지 건너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가 북한 쪽을 경유해서 중국과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평화겠죠. 남북 간에 화약 냄새가 없이 평화가 전제된다면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짐 노저스도 지금 벌써 아난티라는 종목에 사회이사로 들어왔고, 최근에는 워렌 버핏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에다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한국의 교두보를 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 영향 요소 중에 제일 큰 평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정신은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코스틀라니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스피 200의 우량 종목을 전 재산에 몰빵해 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신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한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 다음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경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그 산책하는 개와 그 주인 이야기를 그 예를 들 때요, 경제가 발전한다면 정시가 반드시 똑같이 따라 움직이지는 않지만 집을 나와서 주인이 산책을 하면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에 따라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방향이 모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상승을 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 관점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중기적으로 조금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관점인데요. 돈 플러스 심리가 추세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은 그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혹은 산소와 같은 그런 요소가 돈이다.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돈은 있는데 경제 사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았어. 아니면 혹은 뭐 어떤 큰 악재가 있었어.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 그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돈과 심리가 둘 다 플러스 쪽으로 움직였을 때 올라가고, 만약 돈도 없고 심리도 나쁘다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돈은 있고 심리가 떨어진다거나 돈은 없는데 심리가 좋아진다면 이때는 크게 오르고 내리질 않고 횡보하는 정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라는 요소는 중기적 증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도 나오지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있고 나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증시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유럽이나
그 아시아 증시는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갔지만 미 증시는 거의 뭐 하락분을 다 상쇄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때에 따라서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걷어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자 이런 얘기고요. 가장 먼저 경기는 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기적으로 경기가 좋아도 주가가 내릴 수 있고 경기가 좀 나빠져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경기는 크게 그 주가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떤 악재가 된다기보다는 그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됐을 때 연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풀려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급등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그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뭐 라면 하루 살아가면서 돈다발 들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전에 중앙은행에서 보통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은행으로 다시 회수가 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이 다시 은행으로 걷어들임으로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억압시켜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키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침체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반대 개념인데 요즘은 뭐 이런 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디플레이션보다는 요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제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은데 물가는 상승해 버리는 이런 걸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은 그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올리면 또 경기가 더 침체해 버리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렸다가 다시 경기 그 불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좌지간 디플레이션은 그제 증권 시장의 가장 큰 재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증시가 쫄딱 망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의 독재자들 해서 예전에는 그 연준 그 앨런 그린스펀 연준 위원장이 그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뭐 달리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린스펀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를 탁 하면 아니면 그 표정이 어떻냐를 보고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그냥 뭐 그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분 나빠서 인상 찌푸려도 사람들은 인상을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해갖고 막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요즘은 중앙은행의 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 최근에도 작년에 그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시켰죠. 시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위원장 갈아치워야 되겠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도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누가 답답하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식의 표현했죠.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맛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협상에 고분고분해가 양보 안 하면 중국 경제 박살 내겠다 이런 취지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준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거 수치를 보고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말빨이 안 쓰죠. 미국 증시가 가지 폭락해버리면 협상할 때 미국도 답답해지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 연준에서 이제 싹 꼬리를 내려가지고 제가 보기엔 꼬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었죠.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뭐 원래 잘해봐야 뭐 연말쯤에 한 번 정도 올릴까 말까. 그래서 금리는 올리는 데는 조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립서비스를 하니까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증시가 많이 반등을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은 이 금리 주식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식이 어떤 그 불안해지면 위험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금을 이제 보통 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채권 쪽은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돼서 이쪽은 주로 보지 않고 금 가격은 조금 참고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해외 증시가 급락할 때 그 당시 때 금 가격을 보고 폭락하면서 금값이 급등하면 이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그런 공포 지수가 급등을 하면 20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금 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컴텍 같은 금 관련주를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최근에 미증시가 다시 급등해 버리니까 엘컴텍 주식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채권이나 금은 주식의 경쟁 상대다. 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험하지만 않을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했었죠. 그 외환이 이제 그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없어서 외환이 없어서 IMF에 구조 요청을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모으기 같은 거를 하고 뭐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그 스와프 체결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하고 만약에 우리가 외환이 되게 모자라면 얼마 금액치만큼을 바로 빌려주겠다 이거죠. 그 미중 간의 협상이 심할 때 작년이었나 이제 그 시진핑하고 아베가 만나가지고 그 외환 스와프 금액을 상당히 올리기로 이제 그 합의를 봤었죠. 이제 중국에서 미국하고 전쟁 치다 보면 달러가 모자라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시진핑이 이제 미리 가서 선수를 쳤죠. 그러니까 아베가 그 시진핑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 다음 트럼프가 바로 일본도 뭐 경제적으로 그 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 경고를 하는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싹 해갖고 아베가 협조를 잘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머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화 달러는 그 외환 보유고 정도가 어느 정도만 확보되어 있으면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중의 심리인데요. 이 심리 분석은 코스틀라니 선생님이 이제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한다 했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사고 팔려고 하는 그 심리만 파악할 수 있으면,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어떤 심리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심리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심리적 반응이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구스타퐁의
군중 심리라던 책인가 뭐 그 책 소개도 해놨고 그 군중들의 심리 개별적인 심리보다는 그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전체의 어떤 심리를 어,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 군중 심리가 그 파악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이제 초기에는 예상을 그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나 선생님이 나름 이제 후반에 가서 내린 결론입니다. 군중 심리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과 집단의 깊은 심리적 동기나 일정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건 그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관련 뉴스가 떴을 때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데 개개인의 결정의 합이 얼마나 강렬할 것인지, 얼마나 강하게 표출될 것인지, 그러니까 즉 대중 심리적인 반응이 얼마나 격렬한 것인지와 대략의 시기 정도는 경험 많은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느낌적으로는 조금 오는데,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때 보면 이제 뭐 단타를 한다면 분봉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길게 본다면 일봉 띄워놓고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투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제 들어오느냐 혹은 강렬하게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이렇게 강렬한 부분들이 언제쯤 표출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으면 호가창만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군중 심리를, 대중의 심리를 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험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그 군중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매수하고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또 군중들의 반응이 식어서 매도 나오기 바로 전쯤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충 군중들의 심리가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들 때 조금 빠르게 매도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어떤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중들의 심리도 주가에 상당히 중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 심리학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반응하는 것을 기술적 이해라고 부르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시장 기술을 차트나 모형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그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차트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차트라고 보는데요.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 차트 이론가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뭐 엘리엇 파동부터 해서 그 이름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물식으로 막 그려놓고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 그거 있습니다. 60 며칠 가고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의 차트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설명하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코스타나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 주식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화 내동파하고 소심파. 딱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주식을 부안해동파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단타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호재가 발생해도 더 이상 올라갈 상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더 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군중 심리가 표출해서 확 사버렸죠 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를 해버리죠. 근데 악재 뉴스가 뜨면 이제 서로 막 던지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죠. 근데 만약에 소심파는 이제 주로 이제 바닥 쪽에서 많이 잡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 삽니다. 사갖고 보유하고 있으면 악재가 나와도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 팔지 않죠. 자기들 기준만 지켜진다면 그냥 뭐 아이고 뭐 내 돈 갖고 하는데 이러면서 안 팔고 말아 이러고 이제 계속 놔두는 거죠. 그럼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팔지 않으면 주가는 서서히 돌아서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호재만 떠도 급등을 해버리죠. 왜냐면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심파는 나는 뭐 안 팔아 이렇게 되니까 부안해동파가 살려고 왔을 때 급등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설명할 때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느냐 내리겠느냐를 판단할 때 확률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부안해동파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소심파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트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안해동파와 소심파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심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 소심파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돈, 생각, 인내, 행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돈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중요해서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란 온전한 자기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없이 내가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돈. 이 돈 가지고 내가 5분달 생활비를 써야 돼. 아니면 이 돈 가지고 한 달 뒤에 내가 등록금을 내야 돼. 이건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건 빚입니다. 빚. 바로 미래의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돈은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를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심파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온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빚내면 그 순간에 벌써 하면 소심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빚을 가지고 있거나 무리하게 베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 정리를 하고 안전한 자기 자본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래서 소심파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빚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못 지키면은 지금 주식을 멈추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맞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있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주식 사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서 거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생각이란 건 어떤 상상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있어야 단순하게 뭐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상상력 이게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했다면 자기 생각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념 같은 경우 신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생각 부분에서 코스토네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 생각 파트에서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신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에 가니까 이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니까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졌죠. 근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원래 섬유 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섬유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섬유 회사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난 겁니다.
이제 기존 사실이죠. 이미 섬유회사의 주가는 급등을 해버린 상태죠. 이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 중에 그 한참 뒤에 신문 기사 중에 조그만하게 미국의 투자자가 이탈리아의 아주 조그마한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기사가 한 줄이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라 선생님이 거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 얘기죠. 섬유 회사들이 망해가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섬유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섬유 산업이 호황을 이룬다. 근데 자동차도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자동차도 이탈리아 옛날에 좀 잘 만들었던가 봐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호황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찾아가서 이제 그 코스다리 선생님이 거기 증권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자동차 회사 주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무슨 자동차 회사가 곧 망할 거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관리 종목에서 상장 폐지 일보 직전이라서 150원짜리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그 주식을 사달라고 이제 돈을 뭉티기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당신 미쳤느냐? 이거 곧 망하는데 상장 폐지되는 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묻지 말고 그냥 사놔라 하고 이제 한 보따리 돈을 주고 그러고 미국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돌아왔다가 한 몇 달 뒤에 이제 그 증권사가 그 객장에 있는 그 담당자가 증권 담당자가 코스토나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어떤 기법으로 투자를 했느냐. 그 당신이 샀던 150원 하던 150 리라 하던 그 자동차 회사가 지금 급등을 해버렸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지금 팔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코스토나이 선생님이 팔기는 뭘 팔아 또 더 사라 하면서 돈을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코스트라의 달걀 이론 나오는 바닥을 거치고 있을 때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더 빠지면 계속 사고 돌아설 때도 매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언제까지 매수하느냐면 급등을 해서 부하내동파가 들어올 때쯤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150 리라에 샀던 자동차 회사 주식이 1900 리라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이제 실사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벌었죠. 이건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상상력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온 어떤 사소한 기사 하나를 보고 이게 이런 추세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을 바로 매수하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 오랫동안 우리는 못 기다리죠. 코스톨라인 선생님은 뭐 돈이 많으니까 거기 한 10억 투자해 놓고 돈이 워낙 많으면 뭐 한 1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투자해 놓고 한 1년 나눠치 뭐 그러고 신경 끌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 1,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뭐 1년 못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약간 보완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그 해당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거래량이 붙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 내려갈 때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길게 횡보할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어렵고요. 다시 고개를 드는 그 시점쯤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아직까지 못 맞추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고 매수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대성미생물을 해서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그다음 베트남까지 확산됐다.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넘어갔는데 이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동남아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 다음 북한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 지금 중국에서 그 몽골 쪽까지 다 넘어갔고 러시아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나라는 지금 몇 안 됩니다. 일본도 지금 넘어갔었기 때문에요. 우리 한반도 쪽, 북한은 솔직히 걸렸는 양은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대한민국하고 동남아 지역의 일부, 그다음 대만 요런 쪽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퍼졌죠. 그래서 제 상상력으로는 더 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생각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인내입니다. 코스트라인 투자법을 맞춰보자면 굳이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제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한번 주식을 사면 그 엉덩이 더스거리지 말고 꾹 참고 기다려야 결과에 수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가볍게 조금 오른다고 팔고 뭐 조금 내린다고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손실이 계속 발생하죠. 실수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걸 계속 못 맞추죠. 단타로 샀다 팔았다 막 하게 되면 역방향 타면 계속 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상당히 중요하다. 돈이 있고 어떤 상상력이 있다면 다음 매수를 하고 나서 인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인내에 관해서 이제 코스트라님이 써놓은 걸 보면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반응을 안 하죠.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해서 팔고 나면 그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꼭 내가 팔고 나면 그게 발생을 해서 올라가니까 그게 맞았는데 라는 후회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생각이 옳았다면 투자는 성공한다. 언제 성공하느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 곱하기 2는 4가 아니고 5 빼기 1이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5로 나오다가 처음에는 틀렸네가 아니고 좀 더 기다리고 참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뒤에 나타나 가지고 결과는 4라고 맞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돈 생각 인내가 있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행운이 필요한데요. 이 행운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운이 안 따르면 자꾸 실망을 해가지고 투자 흐름이 이제 그 소심파의 어떤 리듬이 깨져버릴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요소,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심파가 아니고 부안내동파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빚내서 투자하면 인내를 못 하겠죠. 당장 돈을 써야 되니까, 돈에 쫓이니까. 그래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미수 정리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소심파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에서도 전략 안 짜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차트 그림 보고 사거나 뭐 올라가니까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인내를 못 합니다. 다른 사람 무슨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으니까, 그죠? 뭐 그 게시판에 안틱을 막 보고 나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버티고 팔아버리죠. 인내를 못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인내를 할 수 없어서 남이 사면 사고 남이 팔면 팔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악재성 뉴스에 팔아버리게 되겠죠. 못 버티고. 그래서 약간의 악재에 흔들려 가지고 매도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인내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행운이 안 따라주면 맞게 다 했는데 운이 안 따라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을 버리게 되죠.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더라. 역시 차트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돈, 생각, 인내 부분을 특히나 이제 인내 같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부안내동파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소심파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 어떤 뉴스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정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와 뇌동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과매수 시장이라 그러고 매수가 과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심파 투자자한테 주식이 몰려 있을 때를 과매도 시장이다, 저평가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과매도 시장을 설명하려면 코스톨라니 달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 풀어놓고 설명하면 뭐 당연한 얘기들인데, 일단 워낙 뭐 코스톨라니 선생님 이야기 나오면 코스톨라니 달걀이 항상 나오니까요. 그럼 대충 이런 이제 그림 만들어 놓고 이때쯤에서 사고, 그 다음 더 빠져도 참고 인내하고 돌았으면 계속 사죠. 이때까지 사고 나서 상승할 때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면 다 샀으니까 여기서 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그 다음 이제 부안해동파가 몰려들어서 급등을 하면 이때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쭉 팔아서 이때까지 팔고 여기서는 또 이제 지켜보는 거죠. 계속 지켜보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코스톨라니 달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부안해동파와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스톨라니 투자법 3편 제작을 마치고요. 다음 또 주말에 시간 있을 때 코스톨라니 달걀부터 해서 4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